이혼 합의가 끝났습니다. 11년의 결혼이 서류 한 장으로 정리되는 날이었습니다. 법원 문을 밀고 나오는 순간 계단 아래에 그분이 서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어머니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11년 동안 며느리를 집에서 몰아내기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했던 분이 이제 계단 아래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 눈물의 의미를 며느리는 그날 처음으로 이해했습니다.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결혼식 날 아침. 수연은 거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웨딩드레스가 어깨에 닿는 느낌이 낯설었습니다. 29살이었습니다. 맞선에서 남편 준호를 처음 만난 지 8달 만에 결혼이었습니다. 준호는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적어도 수연의 눈에는 그랬습니다. 이런 진솔한 이야기들을 더 많이 전하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가 큰 힘이 됩니다. 처음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던 날을 수연은 지금도 기억합니다. 박 여사. 시어머니는 수연을 보자마자 찻잔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 수연은 두 손으로 받았습니다. 찻잔 안에서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따뜻했지만 그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우리 아들이 고생을 하면 안 돼요? 박 여사가 말했습니다. 첫마디였습니다. 환영 인사가 아니라 경고였습니다. 수연은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찻잔이 앞으로 11년을 예고하는 물건이 될 줄은? 결혼 후 첫 명절이었습니다. 수연은 새벽 5시에 일어나 전을 부쳤습니다. 손이 기름에 데었습니다. 박 여사가 부엌에 들어왔습니다. 잠깐 쳐다보더니 말없이 나갔습니다. 준호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수연은 손에 흐르는 기름을 행주로 닦으며 웃음을 유지했습니다. 그것이 며느리의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박 여사는 매번 찻잔 소리를 냈습니다. 수연이 밥을 차리면 찻잔을 탁 내려놓았습니다. 국이 싱겁다는 표시였습니다. 수연이 아이를 안고 있으면 찻잔을 잡다가 의미 없이 놓았습니다. 힐끗 보는 눈빛.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모든 것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넌 우리 집에 맞지 않아? 준호는 어머니 눈치를 봤습니다. 싫지 않았겠지만 편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항상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침묵이 중립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침묵은 언제나 강한 자의 편이었습니다. 수연은 그것을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결혼 2해째. 수연은 임신했습니다. 박 여사는 처음으로 수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이어야 해요.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수연은 전화를 끊고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딸이 태어났습니다. 박 여사는 병원에 오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어머니를 대신해 사과했습니다. 수연은 괜찮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그 말을 할 수 없었을 뿐입니다. 찻잔은 그 집에서 항상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연의 자리에 놓이는 일은 없었습니다. 박 여사는 전화를 자주 했습니다. 아들에게. 하루에 3번. 때로는 4번. 준호가 퇴근하면 반드시 어머니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수연은 처음에는 이해했습니다. 홀로 사시는 어머니이니 외로우실 것이라고. 하지만 그 전화 내용을 나중에서야 알게 됐을 때 수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박 여사는 아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수연이 요즘 이상한 것 같지 않아? 예민해진 것 같은데? 어느 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무 힘들어 보여? 집에서 쉬지도 못하지. 그리고 또 어느 날은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우리 가족이랑 맞는 사람인지 모르겠어. 준호야. 준호는 어머니 마리시아처럼 스며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무시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매일매일 같은 씨앗이 심어지면 언젠가는 싹이 트는 법입니다. 준호의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한 것은 결혼 5해째였습니다.
이유를 말하지 않고 짜증을 냈습니다. 수연이 말을 하면 귀찮아했습니다. 딸 민지의 재롱도 예전만큼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수연은 자신을 탓했습니다.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더 잘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남편의 마음을 되찾기 위해 더 일찍 일어났습니다. 더 늦게 잠들었습니다. 밥상을 더 정성껏 차렸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점점 더 집을 늦게 들어왔습니다. 박 여사가 집을 방문한 날이었습니다. 수연이 차린 밥상을 보더니 말했습니다. 이게 다야? 수연이 더 드릴까요? 하고 물으니 박 여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젓가락으로 반찬을 뒤적이다가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입맛이 없네? 그것뿐이었습니다. 민지가 할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할머니, 밥 맛없어요. 7살이었습니다. 박 여사는 민지를 쳐다보다가 웃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민지. 손을 뻗어 민지를 안았습니다. 수연은 그 장면을 보며 식탁을 치웠습니다. 어머니와 손녀딸의 웃음소리가 등 뒤에서 들렸습니다. 그 소리가 칼처럼 꽂혔습니다. 그날 밤 준호가 말했습니다. 엄마가 힘드신 것 같아. 가끔 모시고 살 수도 있잖아. 수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계속 말했습니다. 뭐가 싫어? 엄마를 싫어하는 거야? 수연은 긴 침묵 끝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요. 괜찮아요. 그리고 이불을 덮었습니다. 찻잔이 싱크대에서 혼자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수연이 처음 눈치챈 것은 냄새였습니다. 준호의 셔츠에서 낯선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여자 냄새였습니다. 수연은 그 셔츠를 세탁기에 넣으면서도 아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말하면 싸움이 될 것이었습니다. 싸움이 되면 또 자신이 예민한 사람이 될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신호는 전화였습니다. 준호가 늦게 귀가하는 날 욕실에 들어가서 오래 전화를 했습니다. 수연은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듣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알면 모든 것이 무너질 것 같아서였습니다. 민지가 아직 어렸습니다. 세 번째 신호는 거울이었습니다. 화장실 거울 앞에 서서 수연은 자신의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을까? 눈가에 주름이 생겼습니다. 볼이 꺼졌습니다. 결혼할 때 준호가 예쁘다고 했던 그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거울 속 여자는 피로했습니다. 그날은 준호의 생일이었습니다. 수연은 케이크를 사고 민지가 좋아하는 미역국을 끓였습니다. 저녁 7시에 들어오겠다고 했던 준호는 11시에 들어왔습니다. 술 냄새가 났습니다. 생일이잖아. 어디 있었어? 하고 수연이 묻자 준호는 말했습니다. 회식이야. 왜? 그게 다였습니다. 케이크에 꽂힌 초는 녹아 있었습니다. 민지가 아빠에게 달려갔습니다. 아빠. 생일 축하해요 하고 말했습니다. 준호는 딸을 안아 올렸습니다. 고마워. 우리 민지. 그 얼굴이 진심처럼 보였습니다. 수연은 부엌에서 그 장면을 봤습니다. 한때는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2달 뒤였습니다. 준호의 차에서 수연은 블랙박스를 확인했습니다. 정비소에 맡기기 전에 확인할 것이 있었습니다. 화면 속에 준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자가 있었습니다. 준호가 웃고 있었습니다. 수연에게는 그렇게 우은 적이 없었던 얼굴이었습니다. 수연은 차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핸드백에서 거울을 꺼내 자신의 얼굴을 봤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명료함이었습니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분명해진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진짜 이유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혼을 결심한 것은 남편의 외도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날 수연은 시댁에 갔습니다. 박 여사가 다리를 다쳤다는 연락을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준호는 출장 중이었습니다.
수연이 혼자 시댁으로 갔습니다. 현관문은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들어가니 박 여사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다리는 멀쩡해 보였습니다. 수연이 방에 짐을 두러 들어갔을 때였습니다. 준호의 방 서랍에 보자기 하나가 있었습니다. 수연이 모르는 물건이었습니다. 낡은 보자기였습니다. 안에는 폴더폰이 하나 들어 있었습니다. 예전 폰이었습니다. 수연은 아무 생각 없이 켰습니다. 배터리가 조금 남아 있었습니다. 녹음 파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목은 없었습니다. 수연은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어머니 목소리였습니다. 준호야. 이제 정리를 해야 해. 저 여자 계속 두면 안 돼? 내가 방법을 알아봤어. 예민하고 불안정한 것처럼 보이게 하면 돼. 병원 기록 남기게 하고 가족한테도 한마디씩 해놓으면 아무도 저 여자 말 안 믿어. 재산은 내가 다 생각해뒀어. 걱정 마. 준호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엄마. 이렇게까지 해야 해. 저 여자가 나가야 제대로 된 삶이 시작되는 거야? 민지는 내가 키울게. 어차피 엄마 없어도 돼. 수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폰을 들고 있는 손가락이 하얗게 됐습니다. 방 밖에서 TV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 여사가 무릎을 주무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연은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11년이 눈앞에서 재생됐습니다. 예민한 사람 소리를 들었던 것. 아무도 수연 편을 들어주지 않았던 것. 가족 모임에서 혼자였던 것. 모두 이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수연은 그 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보자기는 다시 접어 서랍 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거실로 나와 박 여사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많이 불편하시겠어요. 약 사드릴게요. 박 여사는 수연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괜찮아요. 수연은 현관을 나섰습니다. 계단을 내려오며 눈물이 났습니다. 그 눈물의 종류가 달랐습니다. 이혼을 결심하고 나니 오히려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수연은 변호사 사무소 문을 처음으로 혼자 열었습니다. 떠는 것도 망설이는 것도 이미 지나간 일이었습니다. 준호 측에서는 수연이 먼저 이혼을 요구한 이상 위자료와 재산 분할해서 최소한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박 여사가 뒤에서 지휘하고 있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준호는 회의에 나타나지도 않았습니다. 변호사만 내보냈습니다. 수연은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 남자는 끝까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수연의 변호사에게 수연은 폰을 건넸습니다. 변호사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거 확실합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수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다음 회의에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준호 측 변호사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서류들이 오갔습니다. 준호가 직접 나타났습니다. 수연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준호가 눈을 피했습니다. 수연은 피하지 않았습니다. 협상은 빠르게 마무리됐습니다. 준호 측에서 수연이 요구한 조건을 대부분 수용했습니다. 딸 민지의 양육권은 수연에게 왔습니다. 아파트 지분도 정리됐습니다. 박 여사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는 몰랐습니다. 수연은 알고 싶지 않았습니다. 합의서에 도장을 찍는 날. 수연의 손은 고요했습니다. 11년이 종이 위에서 끝났습니다. 변호사가 수고하셨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수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혼 합의서를 챙겨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법원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복도에는 형광등이 켜져 있었습니다. 수연의 구두 소리가 울렸습니다. 사람들이 지나쳤습니다. 수연은 그들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법원 문에 손을 댔습니다. 차가웠습니다. 문을 밀었습니다. 바깥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11월의 공기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계단 아래에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박 여사였습니다. 검은 코트를 입고 계단 아래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눈이 부었습니다. 수연은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단을 한 칸씩 내려갔습니다. 박 여사가 먼저 말했습니다. 수연 씨. 수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한 칸 더 내려갔습니다. 잠깐만요. 수연이 멈췄습니다. 고개를 돌렸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박 여사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내가 많이 잘못했어요. 수연은 박 여사를 바라봤습니다. 오래전부터 듣고 싶었던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말이 아무것도 바꾸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수연이 말했습니다. 지금 하시는 말씀이 저를 위한 건가요? 아니면 어머니를 위한 건가요? 박 여사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뭘 하셨는지 다 알고 있어요. 그 녹음 파일도요. 근데 어머니. 저는 그게 다 어머니 혼자 하신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준호가 들었으니까요. 그게 저는 더 힘들었어요. 박 여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수연이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지금 어디 사세요? 그 질문에 박 여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준호가 그 여자를 집에 들였어요. 나보고 나가달래요? 수연은 그 말을 듣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오래전부터 예상했던 결말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씁쓸했습니다. 찻잔 생각나세요? 수연이 말했습니다. 처음 인사드리러 갔던 날. 아무 말 없이 찻잔 주셨잖아요. 박 여사가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그게 어머니가 저한테 건넨 첫 인사였어요. 말 없는 찻잔이요. 그것처럼 저도 어머니한테 드릴 말이 없어요? 이제는. 수연은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박 여사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등 뒤에서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연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혼 후 수연은 작은 집을 얻었습니다. 창문이 동쪽을 향한 집이었습니다. 아침마다 햇빛이 들었습니다. 민지와 둘이서 지내기에 딱 맞는 크기였습니다. 민지는 잘 적응했습니다. 아이들은 어른보다 빠릅니다. 새 학교에서 친구도 생겼습니다. 수연은 민지가 밥을 먹는 것을 보면서 처음으로 밥이 맛있었습니다. 11년 동안 밥이 그렇게 무거운 것이었다는 걸 그제서야 알았습니다. 박 여사에 대한 소식은 가끔 들려왔습니다. 준호가 새 여자와 혼인신고를 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박 여사는 준호 집에서 나와 혼자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수연은 그 말을 듣고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수연에게 분노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새벽에 혼자 울기도 했습니다. 11년이 아까웠습니다. 청춘이 아까웠습니다. 하지만 그 11년이 없었다면 민지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동쪽 창문도 없었을 것입니다. 어느 날 아침. 수연은 찻잔에 차를 끓였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이 좋아하는 차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내밀던 그 차가 아니라 수연 자신이 골라서 마시는 차였습니다. 창가에 앉아 햇빛을 받으며 마셨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이번 따뜻함은 진짜였습니다. 법원 계단에서 박 여사를 만난 것이 가끔 떠올랐습니다. 그 눈물이 수연은 그 눈물을 미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미워하는 것도 에너지였습니다. 그 에너지를 민지에게 쓰기로 했습니다. 공원에서 민지가 뛰어놀았습니다. 수연은 벤치에 앉아 그 모습을 봤습니다. 낙엽이 바람에 날렸습니다. 가을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수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지가 엄마하고 불렀습니다. 수연이 눈을 떴습니다. 여기 있어? 대답하면서 수연은 오랜만에 웃었습니다. 거창한 복수도, 극적인 화해도 아니었습니다. 11년이 사라진 자리에 조용한 아침이 채워졌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